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25년 이제 행정사 1차 행정법 13회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출문제 풀이는 지금 시험을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원래는 그렇게 대상으로 촬영을 하는데 지금 시험을 보신 분들은 기출문제 풀이를 사실 잘 안 들으세요. 이 기출문제 풀이는 이제 앞으로 시험을 보실 14회, 15회 이렇게 시험을 보신 분들이 이렇게 나왔구나 저렇게 나왔구나를 이제 확인하는 목적으로 보통 수업을 들으시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그 14회, 15회 이제 시험을 보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행정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보통 기출문제 풀이는 아직은 뭐 공부를 안 하고 이런 거가 있나? 뭐 행정법은 뭐지? 뭐 이런 측면에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세세한 어떤 이론을 다 설명해 드리기는 좀 그렇고 정답 위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출제의 경향은 이렇습니다. 라는 위주로 풀이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일단 전체적인 풀이를 본다면은 올해 시험만큼 이렇게 조문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3번의 기출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게 13회 시험을 봤으니까. 근데 보통 5대5 판례와 조문, 판례, 행정법을 굳이 분류한다면 판례, 조문, 그 다음에 행정법에 관한 어떤 이론, 그러니까 뭐 학설이라든지 이런 이론. 근데 이론 부분은 보통 이제 국가시험에서 예전에는 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2000년대에 들어서, 그러니까 정말, 거의 과거 한 10년, 15년 정도는 학설 쪽은 공무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설 쪽에서 출제를 하게 되면 정답의 10이라든지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라는 이의 제기가 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좀 많이 출제를 안 하고 그래도 공무원 쪽에서는 우리가 좀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은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이제 출제가 거의라는 거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출제는 안 되고 있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다양한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런저런 내용이 있고 또 이렇게 헌재와 대법원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또 헌법과의 관련성 때문에 여러 가지 학설이 굉장히 많은 과목이에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과목인데 그런 이론적인 측면은 우리 수험적으로는 이제 좀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공부가 될 테니까 좀 이론적인 측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좀 배제를 시키고 순수하게 판례와 그 다음에 조문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좀 효율적인 공부가 되겠죠. 그런데 보통은 5대5 정도로 출제가 돼요. 판례하고 조문을 비춰서 볼 때. 근데 최근 한 5, 6년 전부터는 이제 조문 쪽의 비율이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6대4 정도로 이렇게 좀 출제가 되죠.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도 조문의 비율이 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판례가 그래도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인데 우리 시험은 좀 조문의 비율이 6대4 정도로 높아졌죠. 그런데 작년부터 해서 조문이 조금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정말 압도적으로 조문 위주로 나왔어요. 전형적으로 판례만 구성한 그런 문제는 한 2-3문제 정도밖에 안 됐었고, 물론, 한 문제의 지문이라는 것이 5개의 선지가 있잖아요. 그럼 5개의 선지 중에, 1개 선지는, 우리 행정 지도 같은 경우도 그렇죠. 1개의 선지는 이제 판례가 나오고, 나머지 4개 선지는 조문 위주로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근데 판례가 정답이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양을 늘린다면, 이제 1개의 선지라도 나온 것들이 있고, 그 1개 선지가 만약에 정답이었다면, 그렇게 구성한다면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판례고, 정말 20문제가 넘는 문제가 조문에서 출제가 됐어요. 자, 이거는, 좀 역대 기준하고는 좀 틀리기는 하죠. 자, 조문에서 그대로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문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출제자 입장과 그 다음에
강사의 입장에서는 좀 쉽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스토리가 있고 중요한 판례에서 나오면 그 스토리를 듣고 중요한 판례에 대해서 요거 2야 5야 X야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들한테 갑자기 조문의 단순함기를 묻게 되면 좀 공부량이 많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문이라는 것은 그래도 좀 암기에 치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특징은 이렇게 조문의 수가 많았다라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은 문제의 난이도 측면인데, 난이도라는 것을 강사들이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같은 내용이죠.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됐을 때는 좀 정확한 이해, 정확한 암기가 선행되지 않았다면은 풀었을 때 이게 내가 맞는 질문인가 틀린 질문인가 조금 이렇게 애매해지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접할 때에는 조금 어렵다고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문의 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라는 이 행정법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행정법이라는 그런 단일 법전은 없고 이제 행정 관련 법을 다 모아 놓은 것이 행정법인데, 근데 그렇다면은 조문 위주면은 그 수많은 법, 정말 한 2,000개에 달하는 그 행정 관련 법에서 어떤 법에서 하고 툭 하고 튀어나오면 그거는 행정법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도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원래 많이 역대적으로 그래도 한 5번 출제가 되긴 했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법률에서 나오기는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양한 법률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는 사실 그 수많은 법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쪽에서는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전반적으로 시험을 봤을 때는 강사들이 봤을 때는 한 예년과 좀 비슷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70점을 받는 데에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지문이 우리가 한 개의 문제 이제 하나에 5개의 선지가 있죠. 선지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렇게 5개의 선지가 있을 때 그 중에서 만약에 4개의 선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지의 난이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4번이 답인데 4번 답이 되는 요 선지가 요 4번의 지문이 이 지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다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어떨까요? 문제는 1번, 2번, 3번, 5번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답이 되는 선지가 너무 명확하게 쉬운 거라면 그 문제는 좀 쉬운 문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이라는 그런 환경에서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면, 이거를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툭 하고 나눠드리는 문제로 이렇게 푼다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었겠죠. 올해 시험은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떠나서 한 70점 정도 받기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뭐 70점이니까 한 18개, 19개 정도의 문제는 조금 답이 저 정답이에요 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약간 그런 경향의 문제들이 조금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 않았는데 100점 맞기에는 예년에 비해서는 어려웠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2차까지 합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는 뭐 제 책의 머릿말에도 항상 써져 있지만은 여러분들 2차 4과목 중에 적어도 3과목과 3과목과 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과목이 바로 행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2차 시험을 붙어야 되죠. 그럼 2차 시험을 붙기 위해서는 행정법의 어떤 기본적인 이론을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놔야 되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행정법이 가장 중요하지만 당장 1차를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법은 전략 과목으로 삼을 과목은 아니에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행정법이라는 건 단일 법전이 없고 거의 정말 몇천 개에 해당되는 그런 관련법을 모아놓은 게 행정법이라고 했는데 그 행정법을 그 2천 몇 개 그 법령을 다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으로 삼겠다.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그 효율적이지 못한 공부예요. 그래서 행정법은 뭐 한 8, 90점 받고 나머지 두 과목을 좀 50점 30점대 받아가지고서 이제 뭐 합격하게 해야 됐다라고 전략을 삼으면 되는 건 아니고 한 60점만 이렇게 다른 과목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점수를 확보하면서 그 다음 2차 과목의 어떤 베이스를 쌓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과목이라서 100점 받기에는 진짜 어려웠던 과목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막 지방재정법도 나오고 국가재정법도 나오고 막 이렇게 개별 법에서 좀 나왔다라고 본다면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버리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제가 문제 풀이할 때도 그거 나올 때는 그냥 답만 그냥 간단하게 보고 그냥 넘길 건데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이게 기출이 됐기 때문에 나 이 법 제대로 공부해야지 이런 거는 그냥 버리세요. 60점 넘기에는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나오는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난이도 평가는 여러분들한테 느끼기에는 그래요. 어떤 시험도 시험을 보고 나오신 분들에게 쉬웠다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강사 입장에서는 좀 객관성을 갖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70점, 80점까지는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다. 근데 물론 100점 받기는 어려웠다. 그럼 물론 100점 맞을 필요가 없는 그런 우리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난이도는 예년하고 좀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해보면 좁은 문제가 많았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있죠. 행정기본법이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만들어지고 시행한 지는 이제 1년, 2년 정도 됐으니까 이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각종 이론이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바탕으로 해가지고선 정말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만든 거가 이제 행정기본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의 어떤 이론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어서 이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판례보다는 그게 원래는 판례 내용이었는데 행정기본법에 조문화 됐으니까 그 행정기본법의 조문을 그대로 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행정법에 이제 다른 유관기관 시험 같은 경우도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기본적인 문제는 기본법의 조문으로 내다 보니까 조문의 비중이 조금 높아지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 시험은 좀 특이해요. 행정기본법이 명시적으로 딱 행정기본법 문제만으로도 5문제였고 행정기본법을 제대로 우리가 숙지하고 있다면 맞힐 수 있는 문제는 거의 7문제까지도 맞힐 수 있는 그런 걸로 나왔으니까 굉장히 말 그대로 행정기본법이니까 중요한 법이겠죠. 중요한 법이고 당연히 말 그대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이 두 문제가 나왔어요. 행정지도 하나, 그 다음에 행정응원에 대해서 이제 행정절차법의 어떤 총론 파트에 해당되는 그 응원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행정절차법이 2문제. 그 다음에 뭐 정보공개법에서 한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우리가 또 한 문제 이렇게 나왔죠.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참 계륵 같은 거예요.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요게 2차 과목에서, 우리 2차 과목에서 행정절차론하고 관련이 되는 과목이에요. 행정절차론인데, 당연히 이 행정절차론에서 행정절차법이 한 40점의 분량으로 나오고 정보공개법 한 20점의 분량으로 나오죠. 개인정보보호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긴 하지만은 행정절차론에서도
매년 나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개인정보보호법 1차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안 나왔죠. 작년에는 안 나왔고 이제 올해는 나왔고. 그러니까 보통 시험을 보면은 이렇게 절차법에서는 항상 2문제 정도, 그 다음 정보공개법에서는 항상 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출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출제가 되기는 해요. 자, 그런데 좀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양이 너무 많아서 1차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2차 수업 때 1차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2차 수업 때 우리가 다루는 내용하고 별개로 1차만 대비하시는 분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좀 효율적으로 떨어져요. 근데 역시 이게 2차 과목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동차를 준비하신다고 한다면은 1차만 공부하기보다는 2차, 1차를 같이 공부하시다가 이제 5월달 한 달에 1차에 집중을 하고 1차 합격하고 나셔서 다시 2차 과목을 또 집중하는, 4달 동안 집중하는 그 1년의 커리를 그렇게 전략으로 삼죠. 자, 그래서 1년의 커리로 동차로 1, 2차를 같이 준비하실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셨던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5월달에 어차피 2차 과목이기도 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의 어떤 법조문 위주로 조금 정리하시면은 그때는 그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냥 1차만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양이 많아서 요거를 우리가 1차 때는 나왔더라도 조금 약간 좀 제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행정소송법, 소송법에서 2문제 정도 나올 테고, 근데 우리 행정심판법, 자, 행정심판법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왔죠. 자, 행정심판법은 이제 2차로 따진다면, 행정사 실무법이라는 과목에서 40점의 분량, 법이라는 과목에서 40점의 분량으로 나와요. 근데 이 행정심판법에서 우리가 어차피 소송법하고 겹치는 내용이 많아요. 특히 행정심판법에서 우리가 뭐 처분성 여부라는 것은 심판법만 딱 단독으로 나온 문제는 한 문제였지만 앞에서 처분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들은 한 3문제 정도가 나왔으니까 심판법을 열심히 했다면은 그 3문제 정도를 맞추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행정심판법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맞추는 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죠. 이거는 실무법에서 무조건 40점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이론은 비록 1차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지만 여기는 좀 강도를 높여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와 유사한 법인 이제 행정소송법, 이 부분 역시 여러분들이 잘 다져놨을 때 행정사 실무법에 상당한 도움이 돼요. 물론 행정소송법은 행정사 실무법의 과목은 아니지만 2개가 거의 비슷하고 심판법이 소송법의 이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행정소송법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대집행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토지보상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강론 부분이 나왔죠. 자, 그래서 1년 커리로 준비를 하신 분들은 1차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5월달 끝나고 나서 2차를 공부하고, 그렇게 접근한다기보다는 2차 과목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적어도 우리가 4월 전까지는, 한 4월 한 중순 전까지는 같이 공부를 하시다가,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2차 과목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하셨으면 1차 행정법 접근도 조금 수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4월 한 중순 이후로 뭐 어느 정도 이제 1차 과목에 자신이 붙은 분들은 한 5월까지도 5월 한 10일 정도, 5월 초까지도 그 2차 과목을 병행하셔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좀 1차를 확실히 붙어야 되기 때문에 한 4월 중순까지는 1차를 같이 병행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강론의 비율이 올해 조금 한 문제 정도 늘었죠.
그러니까 7문제가 강론이 나왔어요. 행정법 강론 부분.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 행정조직, 정부조직법, 그 다음에 뭐 공무원법, 그 다음에 뭐 경찰과 직무집행법,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재정법도 나왔고, 이렇게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이렇게 7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7문제 플러스 1. 사실 왜냐면 토지보상법 같은 경우는 사실 강론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손실보상에 해당되는 이론이라서 이게 총론에서 다루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거 뭐 총론 문제냐, 강론 문제냐, 이거 뭐 학설 갖고 싸울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강론, 순수 강론이 7문제,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 1문제까지 해서 8문제가 나왔죠. 역대로 강론이 토지보상법까지 포함해서 강론이 가장 많이 나온 적이 7문제였는데, 올해 1문제가 더 늘었어요. 1문제가 더 늘었고, 그 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제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조직법, 그 다음에 공무원법, 그 다음에 뭐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그래서 뭐 우리가 공물이라고 할게요. 자, 요 4개 파트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한 문제씩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나오는 부분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나오는 부분에서 많이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자, 이거 플러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국가재정법,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까지도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강론의 비율이 좀 늘었어요. 근데 역시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100점 맞을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은 60점 넘으면 돼요. 따라서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 이외에 나오는 플러스 알파 부분은, 이 부분은 좀 강사가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좀 제끼셔야 돼요. 이거 어떤 법에서 나올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기타 이런 수많은 법령을 공부하는 거는 효율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에서 2문제가 나오고, 공무원법 1문제, 뭐 지방자치법 1문제 나왔는데, 다행인 건 요 부분은 또 우리 1차 과목에 행정학하고 겹쳐요. 학하고 겹치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법이나 지방자치법, 특히 이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는 행정학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죠. 그래서 행정법을 공부하실 때 초반에는 이 부분은 보지 마시고 행정학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문 위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서 보시면은 강론에서 한 7문제가 나왔을 때 그 중에 3-4문제 정도 맞추고 한 2-3문제 정도 버린다라는 접근으로 하실 때 3-4문제는 좀 수월하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경향이라든지 공부 방법론은 뭐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좀 빠르게 기출 해설 부분으로 들어갈게요. 자, 넘어가시면은 너무 쉽죠? 자,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당하게 결합시킨 결부를 금지해야 되는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죠. 행정기본법 13조에 있는 조문 그대로예요. 자, 그 다음 27.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되고,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여기가 뭐예요? 법률 우위 원칙이죠, 원칙.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된다. 이거는 법률 유보 원칙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유보 원칙, 법률이죠. 그 다음에 2번째, 당사자 신청에 따른 처분은, 이거는 좀 우리가 넌센스 같기도 해요. 법률 등 이런 말은 안 써요. 법령 등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게 법률인지 법령인지 헷갈리신 분들은 좀 긴장하신 거예요. 이건 뭐 당연히 내용을 몰라도 법령 등, 법령이 들어가야죠, 법령. 자, 우리 법령에 이제 효력 발생 시기인데,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처분을 할 때는 당연히
중간에 개정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변경된 법, 그러니까 개정된 법. 그래서 허가시, 그러니까 처분 시 법령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 니은은 처분 당시의 법령. 저 이거 기억 아니네요. 니은이네요. 니은. 자, 시험을 보고 바로 풀이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뭔가 좀 오타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니은. 자, 니은 부분은 당연히 법령이죠. 법령. 자, 넘어가셔서 28번. 행정계획이죠. 좀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문제 내시는 분들이 좀 너무 조심스럽게 낸 게 아닐까. 왜냐면 법조문의 수도 늘렸고, 그 다음에 판례가 나온 것도 이제 28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행정계획의 어떤 판례인데 1번, 2번, 3번, 4번이 같은 판례예요. 같은 판례에서 출제가 됐고, 물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다른 판례인데 결국 같은 판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은 별도의 판례예요. 그 다음에 너무 그 1번, 2번, 3번, 4번을 모르더라도 5번이 정답이에요 하고 손들고 있죠. 도시 기본 계획, 무슨 기본 땡땡, 종합 땡땡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테두리,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원칙 이런 걸 내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처분성이 없고 구속력도 없죠. 그래서 28번, 5번이 답이 될 테고요. 너무 쉽게. 자, 도시 기본 계획이죠. 자, 행정계획에서 처분성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좀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본다면은 계획이라는 것은 뭐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이렇게 상세하게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이거 뭐 문제 풀이라든지 이렇게 기출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향후 이제 기본 이론부터 해가지고서 뭐 핵심 뭐 하면 어떤 수업을 들으셔도 다 이거를 이제 녹아 넣어서 내년도 시험 대비가 들어가니까 그때 다 자세하게 할 것 같고, 자, 간단하게만 본다면 계획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계획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계획 세울 때 누가 옆에서 참견하는 거 싫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그 계획을 세우는 주체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아무렇게나 막 세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정한 제한은 따르겠죠. 그리고 계획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수업 계획서라고 강의 계획서를 내는데 지금 거의 20년 가깝게 수업을 하고 있지만 강의 계획서와는 조금씩 다 틀려지게 돼요. 수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틀려지죠. 여러분들도 뭐 아침에 계획 세운 게 저녁 때 주무실 때 생각하면 동일한 지켜진 날도 있겠지만 뭐 안 지킨 날도 좀 많죠. 자, 그렇다 보니까 항상 변경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그 행정 계획을 변경하지 마세요. 행정 계획을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뭐 변경해 주세요, 아니면 변경하지 마세요, 이런 신청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29번으로 갈게요. 자, 29번 행정입법이죠. 행정입법. 행정입법이다라고 하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법규명령 쪽에서 많이 나오지만 행정규칙 쪽에서 올해 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동그라미 2번 역시 처분성이 나왔어요. 조례는 행정입법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자치입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처분은 집행행위가 처분이지 입법행위가 처분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입법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어떤 집행행위의 어떤 매개가 없이 바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밀분교 폐지조례 하면서 예를 들었던 그런 조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집행행위 개입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항고소송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29번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자, 인허가 의제는 무조건 이제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뭐 2차 수업 때도 그렇고 1차 수업 때도 그렇고 인허가 의제 쪽은 지금 행정법 학계에서는 아주 가장 핫한 분야다. 그래서 제가 뭐 박사학위 논문도 인허가 의제로 막 쏟아지고 있고 막 이렇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인허가 의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인허가 의제라는 걸 만든 이유는 뭐예요?
원래는 각각 인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민이, 자, A한테 가서 인허가 받고, B한테 가서 인허가 받고, C한테 가서 인허가 받고, 보통 공장 하나 세우려면은 한 거의 20개 가까운 인허가를, 최소 20개에 가까운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20개, 2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허가를 받는다? 국민들한테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주무부서를 딱 정해가지고서 거기서 허가를 받으면 다른 기관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해 줌으로써 뭔가 국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이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이 편의를 제공했을 때는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각각 내가 설명을 하면서 하나하나 받아야 돼, 이거는 나의 정말 노력이 필요한 거야 라고 해서 그걸 거부하고 각각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 보면, 자, 인허가 제도는 사업 시행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맞아요.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한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냥 편의를 위해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자, 이거 역시 인허가 의제에서 나올 수 있는 판례 크게 정리하면 중요 판례 한 5개 되는데, 그 안에 있는 판례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조문들이고, 여기 판례가 하나 5번이 판례가 나왔는데 그 판례가 턱 하고 답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직권 취소죠. 직권 취소. 동그라미 1번. 옳지 않은 거. 1번. 정답이에요 하고 손들고 있죠. 오늘 이런 말 많이 하네. 자, 왜냐면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례 원칙은 제가 신비한 제한이라고 했어요. 신뢰보호 비례 원칙은 행정법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신뢰보호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비례 원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건 무조건 틀린 지문이라고 했죠. 이거는 읽을 필요 없어요. 신뢰보호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냥 앞에가 무슨 말인지 상관없이 그냥 틀린 지문이에요. 여기 31번, 1번에 딱 나오면 이거 옳지 않은 것 1번 딱 체크하고 밑에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 시험 시간이 75분 동안 75문제 풀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법 같은 경우 25분 동안 2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민법총 측에서 좀 시간이 걸릴 테고 행정학에서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법 역시 빨리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훤한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딱 답 찍고 넘어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2번 재량행위죠. 재량행위다, 기속행위다 외우셔야 돼요. 종류를 외우셔야 되는데, 사실 재량행위가 뭐야, 기속행위가 뭐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딸딸딸딸 외운다기보다는 행정행위 파트에서 그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이런 건 재량이지 이거는 기속이지 하고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 돼요. 자, 그럼 본다면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특허죠. 특허니까 당연히 재량일 테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는 우리가 허가예요. 말 그대로 허가인데, 그러면 허가라면 기속행위지만, 자, 재량행위를 수반하는 기속행위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량이죠. 그래서 재량이에요. 공유수면 점용허가 특허니까 당연히 재량이에요. 그죠? 자, 변상금 부과처분. 항상 수업 마지막에 제 책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라서 수업 마지막에, 자, 변상금 부과처분은 기속행위입니다 이러면서, 자, 이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항상 끝냈는데 나왔네요. 변상금 부과처분 기속행위예요. 따라서 재량행위인 거 리을을 빼놓고 나머지가 다 재량행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행정지도죠. 우리 2차 과목에서 행정절차법에 있는 행정절차론 과목 중에 행정절차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1번, 2번, 4번, 5번 다 법조문이 그대로 나왔는데, 이제 3번만 국가배상하고 엮어서 문제가 나왔죠. 국가배상은 문제가 안 나오고 행정지도랑 엮어서 이제 한 문제가 판례가 나왔는데, 이거 판례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론에 가깝죠. 자, 국가배상법에서 공무원의 직무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것이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 법률행위, 행정행위든 아니면 사실행위든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다 직무행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만을 제외하죠. 따라서 행정지도도 당연히 뭐예요? 직무에 해당되죠. 근데 최종적으로 국가배상법에 국가배상이 인정되기는 힘들어요. 직무행위는 해당되지만은 사실상 행정지도라는 것은 임의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조언, 권고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나한테 조언하고 국가에서 나한테 권고했을 때 그거 따르겠다라고 덥석 문 건 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연 국가의 책임이냐 아니면 선택한 나의 책임이냐.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국가의 어떤 행정 지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입증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무행위에는 해당돼요. 자, 넘어가셔서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 아닌 것은 행정응원 요청할 수 있는 경우, 자, 밑에 보면 알겠지만 행정절차법 8조 1항에 할 수 있는 경우가 1호, 2호, 3호, 4호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 중에서 쭉 넣었는데 그럴듯한 거 2번 들어가는 거죠.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행정협업에 관한 어떤 개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응원도 도와주세요, 도와줄게 하는 게 응원이다 보니까 협업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을 수는 있겠지만은, 자, 아무튼 1번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게 법 규정의 8조 1항의 각 호에 그냥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외워서 푸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답 2번. 2번은 법 조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5번 정보공개법이죠. 역시 이 35번 2차와 관련된 문제고, 2차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편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2차 때는 좀 달달달달 그대로 암기해야 되는 그런 법조문의 하나예요. 자, 하나인데,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10일 이내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보 공개 청구하고 연장을 하더라도 최대 걸리는 시간은 20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2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통지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왜 내가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왜 아무런 말 없어? 왜 쟤 가만히 있어? 이러고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을 때에는, 그럴 때는 그 20일이 경과한 날 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통 이의신청은 30일이죠. 물론 정보공개법에서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제3자의 이의신청 해가지고서 이의신청의 기간이 좀 틀리긴 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30일이에요. 30일.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의신청 받으면 정보공개 심의회라는 것이 열리고, 그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기간은 7일이에요. 자, 정보공개 심의회는 정보 공개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역할과,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의신청에 대해서 내가 맞는지 틀린지를 고민하는 역할, 두 가지를 하는데, 정보공개 청구 자체는 이 정보공개 심의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 10일이에요. 근데 이의신청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은 7일이죠. 자, 그런 것들이 조금 정보공개법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쪽의 날짜는 좀 중요해서 1차 때도 많이 외우셔야 되고 2차 때도 그대로 외우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20일, 30일, 7일, 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과거에 그냥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한 3년 전, 2, 3년 전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됐죠. 고정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CCTV를 생각하시면 돼요. 벽 같은데 이렇게 막 설치가 돼 있죠, 그죠? 뭐 전봇대 이렇게 아니면 교통 단속 카메라 이렇게 설치돼 있는 거, 그게 고정형이고, 이동형은 드론이라든지 여러분들 휴대폰도 이동형이 되겠죠. 여러분들 사람이 들고 다니거나 휴대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거,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동형이라고 해요. 자, 근데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할 수 없지만 범죄, 화재, 교통 이런 목적으로는 할 수 있죠. 이동형 같은 경우는
카메라니까 어떤 거겠어요? 자, 4번 있죠, 4번. 촬영 사실을 불빛이나 뭐 소리나 안내판 같은 걸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놓고 촬영을 하는데 저쪽에서 그러니까 촬영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촬영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번은 뭐예요? 고정형이 아니라 이동형에 해당되는 지문이죠. 자, 넘어갈게요. 37 대집행법이죠. 올해 이제 그 행정상 강제 부분에서 대집행에서 하나 나오고 그냥 행정상 강제 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두 문제가 나왔어요. 보통 대집행 여기서는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오고 사실 법조문과 나올 수 있는 판례가 몇 개 안 돼가지고선 이런 행정상 강제 부분에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를 붙기 위해서는 2차와는 별 상관이 없지만 맞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어렵지 않게 나왔죠. 자, 37번 1번부터 답이죠. 원래는 대집행을 밤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 또는 해가 진 후에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낮에 착수를 했는데 대집행 착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밤이 됐다. 그럼 그대로 진행해야죠. 지금 너무 위급하고 급해가지고서 대집행하고 있는데 이거 밤이네,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서 해 뜨면 다시 해야지, 이러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해 지기 전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가 진 후에도 대집행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죠. 자, 그래서 37번 1번이에요. 나머지 이제 법조문, 대집행법에 해당되는 법조문 위주로 문제가 출제됐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행정상 강제예요. 행정상 강제. 자, 보통 모든, 항상, 언제나 이런 지문 나오면 좀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는 법이 아니라 객관식 문제에서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언제나, 모든, 항상 할 수 없다. 해야 된다. 언제나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오면 좀 틀린 지문이죠. 좀 어려웠을 수, 그러니까 38번 같은 경우는 조문인데 조문이 이렇게 흔하게 나오는 조문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흔하게 이렇게 많이 보는 조문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수는 있겠지만 동그라미 2번 다른 모든 수단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면 이 경우에 최선을 실시하는 건 맞겠지만 다른 모든 수단으로 여기가 틀린 거죠. 조금 치사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행정기본법 42조 조문인데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 의무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지문이죠. 자, 넘어가셔서 39번이요. 역시 우리 항고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전반적인 내용인데 이거 행정지도랑 또 같이 엮어서 나왔죠. 39번도 1번, 2번, 3번, 4번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쉽게 풀 수 있었죠. 1번, 2번, 3번은 넘어가서 4번 같은 경우, 4번에 대한 질문이 이제 쪽지로 좀 있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유 일반재산의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의 대부는 사법행위죠. 사법행위. 공법행위가 아니라 사법행위예요. 사법행위면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다투겠죠.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 자, 그래서 항고소송으로, 틀린 지문이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 그 다음 5번. 불문경고. 제가 행정지도는 원래, 아까도 행정지도가 나올 때 공고, 조언, 임의성 이런 거이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처분성이 없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은 처분성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처분성이 있는 거 3가지를 꼭 외워두시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처분성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거는 이제 2차 때 실무법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도 자체가 행정절차법이 있다 보니까 행정절차론하고 관계되고, 자, 그래서 2차 수업 때도 1차 수업 때도 너무 강조했던 내용이기는 하죠.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3가지는 외워두세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시정 권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거래 약관 사용 권장,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바로 요거예요. 불문 경고, 불문 경고. 자, 근데 이러면서 이렇게도 얘기했죠. 땡땡 경고. 뭐 불문 경고, 뭐 어떤 경고든 아무튼 땡땡 경고. 이거 다 처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경고기 때문에 야, 내가 너 뭐라고 안 하고 그냥 경고만 할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경고를 받으면 인사기록부에 그게 기록이 되고, 그래서 포상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던가, 아니면 기존의 어떤 포상 기록이 삭제가 된다던가, 아무튼 나중에 인사적인 차원에서 불이익이 발생해요. 그냥 단순한 경고더라도. 야, 너 이거 잘못한 거 내가 봤어. 근데 이거 그냥 경고만 하고 넘어갈게. 보통 그러면은 경고만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아무런 뭔가 불이익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자, 그게 인사기록부에 기재가 돼서 향후 발생할 인사상 불이익이 너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땡땡 경고는 다 처분이 인정돼요. 그러면서 농담으로 제가 이런 얘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판례에서 서면 경고라고 나오면 이건 처분성 없어요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라고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놓고 간 거예요. 포스트잇 종이잖아요, 종이. 그러니까 붙여놓고 가니까 이제 하급자가 그거 갖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딱 봤을 때, 야, 그 포스트잇 붙여놓고 가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처분으로 보느냐? 그건 처분 아니다. 라고 했던 그 서면 경고, 이거를 제외하고는 땡땡 경고라고 돼 있는 거는 다 처분성 인정한다. 그리고 이런 불문 경고, 우리가 불문에 붙이겠다라는 경고, 행정 지도의 일환이지만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행정 지도에서 처분성 인정되는 세 가지 외우시라고 많이 했고, 자, 그래서 답이에요 하고 이거 역시 손들고 있는 문제라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0번. 사정 재결, 무효등 확인 심판에만, 행정심판이니까 무효등 확인 심판에만 인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1번이죠. 누누이 강조했어요. 왜냐면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의 종류가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3개가 있는데, 의무이행심판하고 취소심판은 사정재결이 있고, 무효등 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이 없어요. 이렇게 강조를 했고, 소송에서도 뭐 뒤에서 또 나오지만 소송에서도 전기강사 하면서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도 이제 정기강사, 전치주의, 기간, 그 다음에 간접강제, 사정재결, 이거는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거 역시 딱 1번 하는 순간 답 체크하고 넘어가겠죠. 나머지 지문도 어려운 것들은 없었어요. 자, 당사자 심판이란 거 없고, 제가 조금 전에 행정심판 종류 3개 말씀드렸지만 당사자 심판 없었고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거 행정심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자, 기속력에 해당되는 49조 2항 조문이죠, 조문. 그 다음에 요것도 행정심판의 대상, 대통령의 처분. 소송은 대통령의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지만, 행정심판은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그런 3조의 행정심판법 3조의 조문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셨어요. 41번. 자, 1번, 2번, 3번. 3번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판례기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판례예요. 이 판례 자체만 본다면 다른 내용이. 근데 이거 자체는 별로 어렵지가 않죠. 우리가 국민이 사실 무효인지 취소인지, 그러니까 그 처분 자체가 중대하고 명백한 그런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는 잘 몰라요. 받은 입장에서는 엄청 나빠 보이죠, 지금 이 처분은. 그러니까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해요. 원래는 취소 사유인데도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하죠. 자, 그러면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췄다면 판례는 이렇게 했죠. 야, 너 무효등 확인 소송 제기했는데 이게 취소 사유거든? 넌 무효가 아니면 판단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취소가 되면 되는 거지, 처분 자체가 없어지면 되는 거지. 야, 난 곧 죽어도 무효만 원하는 거야. 난 취소, 내가 그래도 사회적 내가 자존심이 있지, 취소 따위는 구하지 않아. 난 무효만 구할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따라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당연히 그 처분에는 하자가 있으니까 없애주세요. 무효인지 취소인지 잘 모르겠지만 없애주세요 라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된 거겠죠. 자, 그래서 3번 이제 옳은 것은 해서 3번 맞죠. 자, 1번부터 잠깐 본다면 취소소송 법령에 규정한 법령 규정에 의해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가 아니에요. 필요적 전치주의는 제가 세공도 세 개 외우시라고 했는데 세금이나 공무원, 도로 이걸 제외하고는 뭐예요? 임의적 전치주의. 행정심판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따라서 행정심판 제기하지 않고 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은 형성력을 발생시키죠. 그러니까 제3자 효도 발생시켜요. 그래서 확정 판결은 당연히 제3자에도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효등 확인 소송 정기 강사 준용하지 않는다. 그 중에 강이 간접강제죠. 그래서 준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에 의무이행소송이라는 건 없어요. 예방적 금지소송이나 의무이행소송 없기도 하고 있기에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해버리면 권력분리 원리에 어긋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없어요. 자, 넘어가셔서 42번 공익사물 토지보상법 문제가 나왔죠. 토지보상법. 자, 토지보상법 다른 지문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물론 그닥 그렇게 어려운 문제의 지문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답이 되는 거 보면은 2번이죠. 2번. 자, 수용 재결에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이 이때는 행정심판의 개념이니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반드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되는 거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세공도라고 했어요. 세공도. 세금, 공무원, 도로. 자, 토지보상. 자, 행정심판 임의적 전치주의죠. 이때 이의신청이라고 써져 있지만 자, 수용 재결이 원처분이고 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의 어떤 의미다라는 것 수업 때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 이렇게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42번 문제 크게 어려움 없이 푸셨을 거예요. 자, 넘어가셔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자, 취소소송 중심주의로 우리 행정소송법이 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소소송에 대한 조문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은 이거를 이 중에서 뭐를 준용합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이 중에 뭐를 준용합니다. 무효등 확인 소송은 이 중에 뭐를 준용합니다. 이렇게 준용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준용되는 게 많으니까 당사자 소송 같은 경우는 준용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무효등 확인 소송 같은 경우는 준용되는 거 준용되지 않는 거 대부분 다 준용되니까 준용되지 않는 거 위주로 제가 계속 정리해서 두 문자도 따고 해서 알려드렸죠. 그래서 무효등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오늘도 작년도 무효 나왔고 올해도 지금 제가 앞에서 봤지만 이렇게 정기 강사 이렇게 두 문자를 한 두 번 얘기했으니까 관련된 문제가 한 두 번 나왔죠. 역시 좀 문제가 쉽게 43번 같은 경우도 나왔어요.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나 절차 또는 속행의 정지인데 부작위는 지금 처분이 처분이 없는 거잖아요. 처분이 없는데 없는 처분을 어떻게 정지시켜요? 그러니까 집행정지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처분이 없었으니까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사정 판결. 처분으로 인해서 그게 취소되기 전까지 어떤 공정력으로 인해서 유효한 것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관계, 법률 관계가 형성됐을 때 이거를 취소했을 때 너무나 사회적 혼란이 크다. 공익이 심각하게 침해가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정 판결을 내리는 건데 부작위는 처분이 없잖아요. 처분이 없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한 어떤 법률 관계가 형성됐을 리도 없고 이로 인해서 이거를 취소함으로써 뭔가 공익을 침해할 우려도 없죠. 자, 그러니까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건 처분이 없는 거라서 처분을 존재로 한 취소 소송의 어떤 규정 같은 거는 준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집행정지, 사정 판결 이런 것들은 준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뭐 밑에 정리해놨지만 풀이에 처분 변경이나 소변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처분이 없으니까 기상점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서 제소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죠. 제소 기간은 문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부작위에 관해서 의무 이행 심판, 그러니까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라고 한다면 제기해서 받고 90일이라는 제소 기간이 형성되는데 행정 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부작위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게 되죠. 자, 그래서 43번 기억과 니은, 자 이거를 이거가 이제 준용되지 않는 거여서 기억과 니은을 제외한 나머지가 답이겠죠. 디귿, 리을, 미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기억과 니은이 준용되지 않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4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강론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자, 1번 이 강론 부분 오히려 여러분들이 행정학 부분에서 많이 해가지고선 좀 이렇게 많이 다루셨는데 44번은 1번부터 강론 문제지만 사실 이건 뭐 강론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쉽게 맞출 수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처분이 아니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아까 조례, 같은 시험에서 조례가 집행행위는 아니지만 국민의 권리 의무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처분이 아니죠. 자, 이렇게 땡땡 처로 끝나는 것들은 국무총리 소속. 자,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은 좀 이렇게 중요한 조문 위주로 나왔죠. 그 다음에 각 기관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는 지휘 감독하고요. 그 다음에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때는 법률로 정하는 바고, 이것도 법률. 자, 뭐 올해 시험에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조금 틀린 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중앙행정기관 설치와 직무 범위, 그러니까 정부 조직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해야 되고,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때도 행정기관 내에 둘 때도 법률로 정해야 되고. 자, 권한과 위임, 뭐 대리 아니면 내부 위임 이거는 무조건 나오죠.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고 별로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지방자치와 엮어서 나온 것 같아요. 5번 지문 보면 이게 틀린 지문이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임했다. 기관 위임사무죠.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국가사무를 수임했네요. 그럼 단체 위임사무죠. 자, 아무튼 국가사무를 수임해가지고선 그거를 일을 한다라고 하면 경비를 누가 내야 돼요? 국가사무를 수임해가지고 그러니까 국가가 시켜서 국가가 시킨 대로 해야 되면은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당연히 국가가 경비를 부담해야죠. 자 5번 보면은 이제 해설 보면은 그 국가가 스스로 이게 해설에 5번을 보면 국가가 스스로 할 사무를 단체나 기관에 위임해서 수행하는 경우 경비는 국가 전부 또는 지자체 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가가 전부를 국가가 비용을 이제 교부해야 한다. 이게 지방재정법 조문인데 이거 지방재정법의 조문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푸는 데는 어렵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아니 국가가 일 시켜놓고 돈도 안 내면 그거는 너무 강짜죠. 자, 넘어가셔서 46번 지방자치법. 자, 동그라미 2번이죠. 동그라미 2번. 국민소환제도가 있는데 그때는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하고 장이나 의원을 우리가 소환할 권리를 갖죠. 뭐 나오는 조문들이 다 이게 남은 지문들이 다 어렵지가 않았고 특히 2번 같은 경우 기출 지문에서도 반복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풀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7번 국가재정법이에요. 이런 문제는 다시 보지 마세요. 기출이 됐으니까. 일단 동그라미 3번. 3번이 틀렸어요. 통상회계, 임시회계 뭐 이런 건 없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을 하는 거가 국가재정법인데, 자, 국가재정법 물론 또 나올 수 있겠죠. 기출이 됐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어요.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을 다 세세하게 한다? 이런 거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우리가 강론에서 준비할 거는 자꾸 말하지만 정부조직법,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요 정도 하고 경찰과 직무집행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 항상 나오는 부분 몇 군데 그런 것만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8번 문제도 경찰과 직무집행법인데 경찰관의 직무가 예전에도 기출이 됐었어요. 기출이 됐었고 직무 범위가 이제 직무집행법 2조에 쭉 나오죠. 기출이 한 2번 정도 됐었나? 아무튼 기출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을 좀 이거는 직무집행법 다 볼 필요는 없지만 몇 개 조문을 보는 거 안에 그래도 꼭 봐야 될 지문이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벗어나는 문제가 나왔다. 올해는 당연히 직무집행법에서 찍히는 그런 조문에서 나와서 맞출 수 있었지만 그러면 직무집행법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나온다. 그때는 그런 문제는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직무집행법이 나오는구나 해서 전체 끝까지 다 보고 그런 건 아니고 기출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 위주로만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거 다 직무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다 직무에 해당되면 왠지 좀 함정 같고 뭐 아닌 거 하나 있을 것 같고 막 아니에요. 다 해당돼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5개 중에 뭐 1개만 답이거나 아니면 다 답이면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막 이런 여러분들 불안에 쌓이게 되는데 뭐 그런 것만 없어졌다면 맞추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49번. 49번 공무원법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지문 보다는 오히려 조금 나오지 않는 지문에서 생소한 지문에서 나오기는 했어요. 역대 기출과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물론 검사 특정직, 뭐 정무직의 특수경력직 뭐 이런 거 우리가 분류하는 것들은 사실 뭐 정무직의 별정직하고 특수경력직 이렇게 있는 거 뭐 이런 것 분류하는 거는 딱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분류했던 것들이 이제 기출은 됐었기 때문에 표는 정리하셨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직급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이라는 것은 이거는 직위죠. 직위. 직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직무의 정도라든지 책임의 정도, 뭐 곤란성의 정도, 뭐 그런 것들에 좀 유사한 그런 직위의 직급이라고 하고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 뭐 책임 같은 경우 우리가 직위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좀 개념인데. 행정학 쪽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다루긴 하죠. 제가 지금 행정학 선생님한테 이렇게 막 제 짐을 넘기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자, 하여튼 이런 거는 기출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해설을 보고 좀 공부를 하셔야지. 이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공무원법, 뭐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이런 걸 다 조사해서 막 다 외워야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자, 국가공무원법이다. 하여튼 공무원과 관련된 거는 기출된 정도만 좀 봐두세요. 자, 넘어가셔서 50번이죠. 국유재산법이에요. 국유재산 안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 그 행정재산은 보존용 재산,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이렇게 4가지가 있고 그 각각의 그 4가지의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주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50번은 쉽게 푸셨을 거예요. 기출 지문하고 동일한 건 없지만 다 기출이 됐던 그런 논점이어서 자, 그래서 보존용 재산, 행정재산이고 공용재산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공공용 재산이겠죠. 공공용 재산. 공용재산은 공공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죠. 그냥 공용으로 사용해야죠. 공개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게 도로나 아니면 뭐 공원 이런 걸 테고 공용 재산은 뭐 행정기관 뭐 이제 공적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될 테니까 기업용 재산도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효취득 대상 되지 않죠. 일반 재산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판결에 따라서 취득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법조문이 나왔지만 취득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은 그냥 맞는 지문이 되죠. 자, 거기까지 해서 우리가 1차 기출 제가 뭐 정답 위주로 이렇게 좀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하나하나를 풀이하는 거는 어차피 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때 계속 나갈 거고,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출제 경향이 어떻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지금 전달해 드리는 것이 지금 이 13회 기출의 해설이라는 그런 특강에 조금 더 중점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그런 거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시험을 보신 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다면은 그렇다면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험을 보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어떤 경향이나 이런 걸 위주로 조금 공부하시는데, 학습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